제가 이 강연을 여기저기 다니는데 이렇게 청중들이 전부 다 여성인 경우는 참 드물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그 여성 과학자한테 이런 경우는 참 저기 약간 긴장되고 좀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 말씀이 저희들은 밤낮 그래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 과학자인데 그 분야에 워낙 여성이 없으시니까 뭐 학회 가서 발표나 그러면 전부 다 남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행사의 그 목적이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많은 여성분들이 그 과학기술 분야로 진출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거를 바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동안에 학교의 교수들도 굉장히 많이 여성 비율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채용 목표제라 그래서 우리가 25%, 30%까지 가는 그런 연차별 계획이 있는데 사실 서울 공대 같은 경우에 여러분 놀라시겠지만 4년 전만 해도 서울공대 전자공학과, 전기정보공학과의 교수가 한 60명 되시는데 여성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총장이 되고 나서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 아무리 그 분야 하시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그래서 결국 여성을 2분을 뽑으셨는데 굉장히 잘하십니다. 외국에 있는 전자공학과를 가면 여성 교수 상당히 많아요. 제가 아는 사람도 이제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전자공학 굉장히 좋은데 거기 한국 여성이 교수를 하고 계시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문화적인 것도 있지만 또 이 채용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좀 차별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주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이 미국의 MIT의 그 자연대 학자라든 버저너라는 물리학자가 있어요. 제가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좀 잘 아는데 이분이 이제 이 자연과학 분야에 채용을 하다 보니까 여성이 잘 안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뭐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굉장히 재밌는 실험을 했는데 이제 이 교수들 뽑을 때는 추천서를 사람들한테 요청을 하거든요. 전문가들한테. 근데 그 추천서에 들어가는 이름을 여성 이름을 지우고 남성 이름으로 바꿔서 다시 보냈답니다. 그랬더니 추천서에 오는 그 반응이 여성 이름을 했을 때 훨씬 좋더래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한 편견이 좀 작용하는 거구나. 그래서 자기가 특별하게 여성한테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그런 정책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앞세대는 그런 아마 편견을 많이 경험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이 없어지고 오히려 여성만을 뽑겠다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서 앞으로는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앞에 뒤에 네 분이 실제로 경험담을 얘기하실 텐데 저는 조금 더 일반적인 얘기로 이 앞으로 어떤 분야가 중요한가 어떤 분야로 전공을 택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그것이 여성들한테 얼마나 적절한지 하는 얘기를 조금 드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다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 나온 게 언제냐면 사실은 2016년 한 6년밖에 안 됩니다. 그때 여기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서울에서 그 컴퓨터 알파고하고 우리 이세돌 구단하고 같이 바둑 시합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사실 바둑이라는 게 컴퓨터가 가장 늦게 사람을 따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자들이 다 얘기하기에 서양의 체스는 이미 인간 챔피언보다 컴퓨터가 훨씬 잘하게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근데 바둑은 워낙 그 경우의 수가 많아서 그걸 전체 계산하기가 참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직관 같은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바둑은 컴퓨터가 사람을 이기는데 굉장히 제일 마지막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세돌 구단하고 이 알파고라는 그 컴퓨터하고 같이 게임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예측을 하기를 5판을 하는데 이세돌이 압도적으로 이길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 결과는 이세돌이 한 판 이건데 그것도 아마 컴퓨터의 실수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사실 이게 그해 1월에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다보스 포럼을 얘기하는 거기서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나라
일어난 거죠. 그걸 보여준 거죠.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다 아시겠지만 그 기술이 새로운 것이 발전이 돼가지고 발전이 되는데 그걸로 사람의 생활이 바뀌는 거다. 사회구조와 경제체가 바뀌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산업혁명의 첫 번째가 전기기관차를 발명한 제임스 와트의 그 1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것처럼 그러니까 전기기관이 발명함으로 해서 사실 사회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전에는 전부 다 봉건 사회로서 그 자기 지역에서 모든 게 작업자족을 하고 이 식량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그랬는데 전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옷 같은 거 만드는데 이 자기 집에서 방직기 하는 것보다는 방직기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그거를 그래서 도시에 모여서 공장에서 만들고 그거를 지방에 다시 운송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도시로 모이게 됐죠. 그래서 이 기술의 발전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조그만 그 시골에서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서 노동자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도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이게 사람들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이후에도 그만큼 큰 영향을 준 혁명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크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전기를 이용하는 것이 전기기관보다는 전기가 굉장히 그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량생 체제로 가는 것이 2차 산업혁명을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다가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자동화가 일어나는 걸 3차 산업혁명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게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다. 뭐가 바뀌는 건데? 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거는 모바일 기기 그리고 클라우드 이런 식으로 빅데이터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초연결성이 있고 인공지능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바뀔 거다. 상황이 많이 바뀔 거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식노동이 대체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알파고가 보여준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사람을 이긴 거죠, 바둑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메타버스 이런 얘기 생각을 하면 정말로 이 물리적인 세계와 사이버 세계가 같이 일어난다. 그런 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자율자동차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자율자동차는 뭐냐?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고 자동차가 자기가 알아서 이 길 운전을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동차가 앞에 뭐가 있는지를 다 그 센스를 해야 되고 감지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이걸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질 겁니다. 어떻게 운전을 하고 뭐 사람이 앞에 있으면 피하고 하는 걸 다 소프트웨어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자율자동차를 개발하는 데는 자동차 회사가 당연히 물론 하고 싶겠고 그 다음에 다른 쪽은 이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포드는 구글하고 하고 아우디는 엔비디아하고 뭐 이런 식으로 BMW는 바이두하고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 회사하고 같이 개발을 합니다. 자,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저게 잘 되겠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조금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하면 자동차가 있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개발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는 그런 소프트웨어 회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얼른 이것만 가지고 생각이 금방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자, 이렇게 이게 일어난다고 치면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나는 운전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4시간, 5시간을 갑니다. 그럼 이 사람이 뭐 할까? 지금 운전하는 사람들이 운전을 해야 되니까 라디오만 듣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고 내가 손발이 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 안에서 뭐 할 거냐면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뭐 이런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사람의 미래 구조가 3가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만드는 사람, 그리고 하나는 이제 이 사람이 운전자가 놀면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그 내용 경험 제공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아이폰을 생각한다 그러면 아이폰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폰을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애플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 앱을 가지고 하는 게 그냥 소프트에서 그러니까 전화기로 전화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로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고 뭐 탐색도 하고 그러잖아요. 검색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이 내용 제공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이폰을 예를 든다 그러면 전화 만드는 회사는 폭스콘이라는 뭐 중국의 회사고 대만의 회사고, 이거는 애플이고, 애플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튠즈니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넷플릭스 이런 회사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럼 누가 가장 이익을 보냐? 지금도 폭스콘이라는 회사는 만들긴 만들지만 이익이 굉장히 박합니다. 이건 아무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애플이 상당히 많은 이익을 갖고 가지만 사실 더 큰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여기 내용 제공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자동차가 생긴다고 치더라도 사실은 자율자동차 만들고 그거를 가게 하는 회사가 있어야 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이거를 거기에 시간이 남는 시간을 어떻게 사람들이 쓰게 하느냐 하는 이런 회사들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뀔 거고요. 지금에 있는 그 산업 구조하고 앞으로 엄청나게 바뀌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0년 전에 20년 전에 뭐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런 회사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제일 큰 회사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핸드폰이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았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거 굉장히 중요해졌고, 근데 이 변화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점점 더 변화가 있고, 그런데 이게 모두 다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후진국 혹은 선진국에 처음 막 들어가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도 굉장히 기회가 있다 하는 얘기죠. 여기다가 우리 지난 2년 반 동안 경험한 코비드 사태 같은 것이 굉장히 비대면으로 가면서 뭐 줌이니 페이스투페이스 이런 것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코로나 끝나더라도 디지털 대전환이 일어날 거다 하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혁명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냐, 이 사회에서. 이 지식 기반 사회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는데 굉장히 기술이 많이 필요한 사회이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생산 요소의 토지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지식이 중요한 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지식이 중요한 사회가 되면서 세계적 최고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하고 다른 점이 옛날에는 텔레비 만들 때 좋은 텔레비 만드는 회사도 있고 나쁜 텔레비 만드는 회사도 있고 다 같이 살아갔는데, 요새는 그 컴퓨터에 OS를 생각한다면 전부 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를 쓰잖아요. 왜냐하면 편하니까. 나는 이거 그냥 지금 이것도 나는 그냥 파일로 보냈고 여기서 오면 그냥 열 수가 있고 강연이 가능한데, 나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쓰고 다른 사람은 다른 걸 쓴다. 서로 호환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불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표준화가 되고 나면 거기에 완전히 락이 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먼저 표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선점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앞서가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 거다. 그리고 옛날에 같은 하드 파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프트 파워가 중요하다. 이게 사실은 이 여성들한테 이 분야가 굉장히 널릴 수 있는 커다란 그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 시대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클라우스 슈밥이 한 얘기가 이게 굉장히 좋은 것이 됐는데, 잘못하면 이게 승자 독식이 돼서 소득 불균형이 일어나서 일자리 암컷이 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이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 젊은 새로 이 사회에 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런 수요가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건 맞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배워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계속 바뀌니까 오늘 배워가지고 내가 대학교 4년 배워가지고 일생을 사는 시대는 지났고 계속 그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되고요. 거기에 과학이 항상 많이 들어가고, 이미 금융이나 경영에도 과학이 중요해져서 요새는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말을 하죠. 융합형 인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애플이 뭐가 그렇게 새로운 기술이 있냐면, 새로운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새로운 기술과 사람이 원하는 거를 그냥 협치하는 것, 합했기 때문에 이게 성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문사회와 이 자연과학의 그거를 서로 이융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세계적으로 놀아야지 우리나라만 가지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티즌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사회가 너무 빨리 바뀌니까 과거처럼 그냥 있는 조직에 들어가서 일생을 살겠다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성품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 핵심 인재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얘기하는 게
남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것, 이게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죠. 남하고 같이 일하는 것, 그 다음에 소통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같이 일하는 거고요. 컴퓨터 능력이 필요하고 문화를 넘나드는 글로벌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이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교육과는 굉장히 달라야 되겠죠. 네, 이 얘기는 지금 계속 얘기하듯이 인문사회교환과 예술감도 같이 있어야 되고 융합형인지해야 되고 컴퓨터와 IC 독해를 갖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 변화 이런 것들 얘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워나갈 때 중요한 거는 굉장히 창의적으로 해야 되고 남을 따라가는 걸 그냥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나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그거를 또 이 자기가 전공이 뭐 물리학이라고 해서 물리학만 하면 안 되고 그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하고 같이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융합 소통, 디지털 능력, 비판적 사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서울대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정도에서 끝내고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는 분야를 넘나들 수 있는 융합 인재가 중요하다라는 총장님의 말씀 저도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한 분께서 총장님께서는 미래 인재의 핵심 역량 중에 7가지 시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혹시 이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글쎄 7가지 다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는 좀 쉽지 않은 질문인데 저는 그러니까 이 남하고 하는 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옛날에 뭐 그냥 편견을 가지고 보면 과학자 그러면 실험실에서 혼자 가운 입고 뭐 밤중에 밤새면서 실험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뭐 지금도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뭐 에디슨이 시계를 삶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혼자 실험실에서 실험하는. 근데 사실 지금 우리의 그 과학자나 기술자의 그 모습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노벨상을 보면 노벨상을 받는 논문을 보면 옛날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이나 뭐 이런 걸 낼 때는 혼자 냈어요. 근데 지금은 중요한 논문들이 전부 다 공동 저자가 3명, 심지어는 뭐 100명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노벨상은 3명까지 줄 수 있는데 분야별 항상 3명까지 줍니다. 거의 대부분. 그만큼 같이 연결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걸 하려고 그러면 내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 사람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를 그 사람한테 다 설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는 지금까지는 뭐 그냥 편견으로 볼 때는 나 혼자만 잘하면 돼. 굉장히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과학자로 성공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나도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지만 그걸 남들한테 설득을 하고 남들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좀 더 획기적인 이 업적을 낼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교육이 굉장히 그거를 못 가르치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옆에 학생이 사실 내신 때문에 항상 자기의 경쟁자니 협조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협조하는 그런 능력, 그런 훈련을 잘 못하는데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멋진 강연해주신 오세정 총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